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요즘 이제 점점 어떤 일요일 리서치도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시작해가지고 네? 염동찬 빨간 시장 매일 아침에 네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신중호 팀장이 뭐 주간 전략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좀 독립된 체제로 좀 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원래 일위원으로 같이 출발한 다음에 이제 우리 연불리가 일단 일위원 컨설팅 좀 맡아 나가가지고 또 브로커들 사이드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분화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금요일날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전략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할까 해가지고 염동찬 연구원 자료 갖고서 얘기하면서 좀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제 하여튼 왜 요새 이렇게 기업 분석 내용 안 올리냐고. 첫째는 우리가 하여튼 뭐 연말이가 바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안 좋을 때 이제 저희가 애널리스트 의견은 거의 다 바이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바이에 넣고 주가 그러냐 하도 질문 드리니까 이럴 때는 종목 언급을 줄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좋다고 했던 것들도 올라가면 하면 뭐 너희들 그때 좋아진 것만 얘기하냐.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이브 같은 건데 하다 보니까 녹음을 잘 안 했더니 또 왜 안 하냐고 하고 어제도 건설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현사는 왜 안 하냐고 근데 현사는 저번에 한번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내용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메타버스 뭐 수소 효성 관련된 기업들 에코프로비아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뭐 올라왔는데 매일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되는 것들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종목도 골라놓는 시간 같아요. 어떤 기업들을 좀 살 거냐 공부하면서 골라놓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가 미래를 우리가 저도 모르고 염동찬 연구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매크로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미드라울에서 업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가는 시기. 그래서 뭐 그런 게 겸용되는 시기라서 그런 거고요. 또 염동찬 연구원이 열심히 준비한 재료인데 제가 자꾸 사족을 많이 달았더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는 또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시간을 내서 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래도 여기저기 주소 드는 게 내가 많은 편이잖아. 뭐 사람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당장 며칠 전에 아까 우리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소위 장외에서 여러 가지 밸류 것도 맞아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할까를 많이 고민하니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장에 대해서 일반 투자분들이 뭐 수학의 정석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이게 하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다음 주 일정 말씀드릴까요? 세 가지를 일주를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뭐 첫 번째, 세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메뉴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국 그 산업자원부 장관님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협상을 할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산자부 그 장관도 만나고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미국 상무부에서 뭐 이렇게 내용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영업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영업 비밀이 아닌 선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산자부에서 회담을 해서 뭐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이 회담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상무부 장관도 만나고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고 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이슈들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음 주에 MSCI 분기 리뷰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분기 리뷰는 뭐 1년에 4번 있으니까 뭐 맨날 얘기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종목 바뀌는 이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 막 중요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 바뀌는 거는 지금 뭐 LNF랑 FNF 편입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잡혀 있고요. 편입 후보군으로 또 나오는 게 뭐 크래프톤이랑 뭐 일진 머티리얼즈,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가 후보군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변경은 11월 30날 그리고 변경이 종가에 이루어지고요. 12월 1일부터 변경된 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분기 이 리뷰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번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르헨티나가 이머징 지수에서 빠집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머징 지수에서 두 번째로 빠지는 건데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우리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비중을 보면은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정도 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한국 비중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얼마 안 되죠, 역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11월 30날 사야 되고요. 금액 계산해 보면은 MSCI를 추종하는 ETF가 700조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국에서 그 외국인이 사야 되는 게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이 1,500억 정도를 11월 30날 사야 된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11월 30날 사야 되는데 한 그 일주일 전부터 액티브가 좀 사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닝 시즌 끝나고 오히려 한번 그 미국 기준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앞두고서 외국인들이 좀 살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가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슈가 잘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MSCI 얘기하면 이번 주에 오히려 화두가 된 거는 네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선진국지수 편입된다는데 이거는 네, 선진국지수 편입 얘기도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지수 편입하고 싶죠.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 새로운 이재명 후보님도 워낙 주시장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이슈를 잘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다른 건 모르지만 염동찬 연구원님이 연구원이 전에 쓴 자료 보면 하여튼 24시간 외환시장 거래 허용이 전제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 용납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뭐 기획재정부에서도 뭐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정도의 스탠스죠. 뭐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외국이 자료 공시여 뭐 공매도 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엄청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까지는 막 MSCI에서 지적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저 최소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환 보유가 많지만 그럼 뭘 대비해야 되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현금 뭐 ATM기처럼 흔든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쉽게 되기 어렵다. 선진시장. MSCI 선진국 얘기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이슈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진국이 되려면은 MSCI에서 얘기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장 메이저한 거는 24시간 거래되는 외환 시장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고 외환 변동성 같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아직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시기상조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들어간다고 하면은 MSCI는 선진국 지수, 이머징 지수 결정하는 거를 매년 6월에 발표합니다. 맞아요. 지금은 한국은 예비 후보군조차 아니에요. 내년에 예비 후보군이 되고요. 2023년에 그 확정이 되면은 2024년 6월에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3년 남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가져온다면은 3년 거를 땡기는 거고요. MSCI 선진국 분류되는 사례 중에서 예비 후보군 되고 그 다음 해에 선진국으로 편입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년인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한국에서는 지금 비중이 12.2%입니다. MSCI 이머징에서 한국의 비중이 선진국 들어간다면은 한 2% 정도로 지금 기준으로는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비중이 6분의 1로 떨어지는데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과 선진국을 추종하는 자금이 6배 이상이어야 되겠죠? 6배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4년에 들어갔을 때 한국 비중이 어떻게 될지 추종 자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면은 이게 선진국 된다고 외국인이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 추종하는 사람들이 파는 거랑 선진국 지수 사는 사람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랑 네팅하면은 들어온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쟤들 왜 이렇게 딴지만 거냐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는 사람 안다기보다 이 규정을 좀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 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냐면 내년에 뭔가 이게 내년에 기대 요인이라고 얘기를 아니 정신 안 내년 받구나. 기대 요금은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채널을 보고 있다가 네. 드디어 선진국에 우리가 하여튼 뭐 어떻게 됐거나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되면 한다 뭐 이러는데 야 저렇게까지 선동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정말 유튜브 생태계가 정말 문제가 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맞는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미묘하잖아. 특히 이게 네. 들어오고 나오고의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이머징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머징 추종하는 ETF 자금이 한 700조 원 정도인데 선진국 추종하는 자금이 4,000조씩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진 시장 규모가 이만한데 우리가 선진 시장 가면 이만큼 커지려고 생각하는데 선진 시장 내 비중 우리가 되게 낮은 나라가 될 거죠. 아니,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그 종목별로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렇죠. 선진국 커트라인이랑 이머징 커트라인이랑 다 있어서 지금 이머징 지수에 들어간 종목이 선진국으로 하면은 다 편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래서 또 이걸 또 오랫동안 네. 나름대로 파워본 사람 이래서 산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T 쪽을 살 때 이머징은 살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대만 있잖아요. 대만 한국, 대만 한국, 삼성전자 이렇게 샀는데 선진국에 들어가? 그럼 이제 골 때려진다는 거지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문제도 간단한 이슈도 아니다. 이 정도로 끝냅시다. 이것도 괜히 네. 그렇지만 근데 여기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얘기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MSCI 이거는 선진국 가면 그렇다면은 안 좋은 일만 있는 거냐라고 그건 하면 아니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국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걸로만 보더라도 이머징 국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지수에 비해서 종목 편출입이 되게 커요. 계속해서 새로운 국가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국 비중 같은 경우에는 A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중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머징 국가에 남아 있다면은 계속해서 외국인 나가야 되는 이슈가 조금씩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선진국 들어가면서 한번 바뀔 때 좀 외국인이 좀 팔 수도 있는데 한번 강하게 매도 하고 이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이머징은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자금 빠져나가는 불확실성을 맞이해야 되느냐 뭐 이 이슈가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중이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국에 이어서 2위였거든요. 지금은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인도한테도 졌어요. 뭐 대만한테 이렇게 비중 차이 엇갈린 거는 뭐 꽤 된 얘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한테도 밀려서 지금 한국은 4위까지 떨어져 있는 근데 이 상황입니다. 말씀도 이거 욕먹을 얘기 또 할게요. 사람들이 미국이 오르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하는데 약간 산업 생태계 차이 같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따져봤더니 이유가 있는데 자꾸 이제 아침에 미국 주식 강하면 그냥 그날 그러고 또 미국 주식 좀 빠지면 또 막 폭락. 우리 그거와 연동이 크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좀 디커플링이 심해졌죠 또 최근에. 근데 뭐 이게 왜 그러냐 따지기 시작하면 핵심은 기업을 보면 좀 나오는데 네. 오늘 그 자리에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뭐 예. 변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머징에서 선진국 가는 게 나은 장점도 있기는 한데 외국인 수급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최소 생각하시면 3년 내엔 불가능해요. 이건 다시 이렇게 최소 3년 내엔 불가능하니까 3년 뒤의 것을 미리 예상해서 지금 그걸 예상해서 주가에 반영한다? 약간 이건 오버들 아닌가 하는 거죠. 그쵸. 뭐, 뭐 예. 기대감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 3년은 이제 실질적인 수치로 보면은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이제 독일에서 미접종자 출입 제한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좀 빨리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유럽에서
4차 확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 예방접종 완료자 아니면은 이제 실내 아예 출입 금지시키는 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접종자 아니면은 이 뭐 어디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해외 사례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수직인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도 뭐 진짜 치명률은 좀 떨어져 있긴 그래서 하죠. 이제 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이제 작년부터 바이오 하면 뭐 진단하는 곳들, 뭐 CMO로 대표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백신 관련주들, 그렇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쩔었던 게 여러 가지. 아침에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때문에 회의할 때 얘기했었지만 바이오가 굉장히 언더했는데 셀 때문이잖아요. 네. 셀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면 알아듣시겠지.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찾고 있죠. 지금 앞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될 건데. 아니 안 좋게 뭘 얘기했어 지금? 난 안 좋게 얘기한 거. 뭐 그렇죠.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안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바이오 투자들이 많이 동안 고생했는데 네, 고생했죠. 이제 떠보는 거죠. 아 도대체 형네는 리오프닝도 숫자들이 현대백화점도 어제 숫자 영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했었지만 이제 요걸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텐데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편이 있어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들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좀 찾아보시면 그것도 또 이렇게 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상당히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IT에 대해서는 너네 왜 이렇게 안 좋게 하시냐 하는데 이제 신중호 팀장이 모험을 시작했지. 이제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이제 나는 도저히 실시간 스팀을 못 하겠어. 난 성격이 질문을 하면 이거예요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신중호 팀장은 잘 절제를 하더라고. 근데 이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 IT는 오더컨 나오고 있잖아. 알지 당신도. 이 정도는 통보 이번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싸진 건 맞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어제도 이제는 우리가 3월부터 얘기하던 소위 트렌드포스 얘기는 이제 다 알게 됐죠. 근데 트렌드포스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 잘 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격 하락은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둔화될 것이다 얘기했지 하락 안 한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침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남대종이랑도 한참 회의 때.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돼가지고 하락을 어떻게 하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폭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라 하겠냐면 뭐 수익성 재고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뭐 가격 협상을 가져가겠지만 하락이 더 길어진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거는. 어렵나 말이? 뭐 이해는 방향성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게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만 업체들 또 뭐가 나루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그랬고 또 최근에 국내 업체들도 오더컨 얘기가 여러 군데 반도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아니라 뭐 그 다른 쪽으로들 좀 이렇게 나와서 화면이 안 바뀌니까 아마 우리 PB가 졸고 있었나 본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바뀌었어.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기하다 보면 길었는데 했는데 최소한 이것만 하지 마세요. 아침에 뭐가 미국의 IT가 뭐가 떴으니까 한국의 IT는 이 구조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달러와 방향성이 위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특히 잘 그랬을 맞지 않습니다. 때 오늘 아침에 이제 모닝 미팅 때 우리가 화두가 된 그림이 있어요. 잠깐 일정 하나만 더 맞아.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 경제 지표 쪽에 있는 건데요. 맞아.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베테랑 데이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목요일 밤이 되겠죠? 그때는 주식시장 열립니다. 채권 시장은 휴장이에요. 근데 뭐 통계청 이런 데는 쉬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주간 고용 지표 있잖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수요일 날 나온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종가 찍히는 게 5시가 아니라 6시고 이 개장도 이렇게 1시간 늦게 하거든요. 미국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헷갈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머타임 내일 토요일 날 끝난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아침에 요 그림 갖고 이 그림 먼저 얘기합시다. 네. 이 위에 그림, 아래 그림이 상황이 위에 거는 좀 위에 거부터 먼저 할까 그러면? 아니요. 아래 밑에 거가 이제 왜 그러냐면 아래 거가 이머징인데 그치. 이게 뭐냐면은요. 그 이머징 국가들의 달러의 수급 상황에 관한 인덱스입니다. 이게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를 조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캐시 스프레드랑 뭐 베이시스 스왑이랑 이 데이터들 국가별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인덱스화 시킨 거예요. 이게 블룸버그에 나오는 거고요. 네. 만드는 건 모건 스탠리에서 만듭니다. 그치. 블룸버그에다 긁어오는 거지. 모건스 만들. 그렇죠. 당신이 만들진 않았잖아. 제가 만들지 못하죠. 모건스테이크 볼 수도.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보려면 돈 많이 드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좀 너무 싼티 났나? 아까 MSCI도 이제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MSCI 데이터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샀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내가 이거 동찬아 그래도 센터장으로서 데이터는 비싼 거 많이 보여주지 않냐 내가? 저 좀 신났어요. 그거 데이터를 그치. 이게 개별 데이터를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신나네요. MSCI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 하우스가 많진 않아요.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데이터 비싼 거 많이 봐요. 제가 데이터 네. 욕심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요 데이터도 그냥 마냥 달러 인덱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희는 데이터 많이 본다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좀 그만큼 상당히 달러가 약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달러 자체도 달러 인덱스 자체도 올해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근처까지. 그런데 이머징 국가들이 이렇게 달러 수급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사실 뭐 외국인이 살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넌센스죠. 이게 지금 네. 보면은 막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이런 좋은 데이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 수급이 지금 상황 생각보다 뭐 테이퍼링 얘기도 하고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이게 달러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꾸 달러 약세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건지 그냥 스토리텔링이죠. 그거는 지금 상태는 하여튼 저희가 파악한 데이터로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1년 굉장히 최고치죠. 빠른 속도로. 그러면 과거에서 지금 달러가 굉장히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테이퍼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이 된다는 내가 거고. 이것만 봐도 미국 아침에 떴다고 한국 사는 사람은 진짜 그쵸. 그 차이가 바로 위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치.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미국 상황은 괜찮죠.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렇죠. 서비스 쪽이 괜찮아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줄었는데 그거를 지금 서비스 쪽 수요가 메꾸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뭐 여행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카지노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미국에서는 리오프닝으로 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임금 자체는 뭐 노미널이긴 아니 명목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내구재 살 수 있는 상황 안 된다면은 서비스업 쪽에서 미국은 사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죠. 아침에 그 얘기한 거야. 이 두 개가 다 미국과 한국의 차별을 설명하는 변수를 잘 설명되어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데 보인 브로커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 우리가 얘기했더니 오늘 아침은 좀 미국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시냐 그러는데 이거 보면 안 살 것 같다니까요. 이게 좀 디커플링이 좀 심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똑같은 톤으로 얘기해요. 이 방송이나 저는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주시고.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최근에 좀 농약이라든지 비료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남해약이 많이 떴나 보더라고. 전화까지 오더라고. 그래요? 밖에 있었잖아. 나 국내에 뭐 비료 업체들 몇 개 없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FOMC 아니라 FM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뭐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 파는 농업용 화학 회사예요. 여기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국에서 비료 수출 제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건 저번부터 우리가 남해약 네네네. 왜 얘기했냐면 어차피 암모니아 때문이지 뭐 요소 암모니아 석탄이랑 가스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비싸졌으니까 이거 뭐 올라가고 이렇게 최기영이가 처음 얘기했고 비하인드 말씀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저희 커머디티 담당자가 갑자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뭐 이제 비료가 오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중화 옆에 있다가 에어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럼 남해약 사야 되냐? 뭐 이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끼리 회의하다 나온 얘기인데 어제 갑자기 움직였는데 나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뭐 남해가 움직인다 그랬다가
근데 내가 뭐 이유를 모르니까 어제 네네네. 이것 때문에 움직였구나. 네, 농업 관련 이 업체들이 좀 좋은데 이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료 수출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최준용 연구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옥수수 파종식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 몰랐는데 이게 씨 뿌리고 비료를 넣는 거래요. 맞아. 아 그래요? 나 설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야. 네네. 그래서 걔는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지? 그렇죠. 옛날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옥수수 아는 뭐 이렇게 사이클은 있는데 그러니까. 파종식이랑 이렇게 비료 언제 넣는지 이런 것까지는 좀 넣어야 모르거든요. 된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비료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라서 네. 그래?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 5번 보시면은 이거는 뭐 8월 데이터까지밖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게 레깅이 좀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비료 쪽 재고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 천연가스 가격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 오르면서 비료 수급이 악화되니까 이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파종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옥수수가 나오는 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가격이 그때는 좀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아직은 뭐 농산물 가격 상승보다는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스키즈돼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8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영업이익 추정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2분기 때였나요? 한 225조까지 올라갔을 때가 사상 최대였어요. 한번 밀렸다가 지금 225.6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 진짜 연말까지 찍힐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근데 밑에 그림 13번 보시면 뭐가 올렸느냐라고 하면은 IT나 경기 소비재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시장 보면은 끌어올리는 게 뭐 테슬라 같은 자동차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IT 반도체 업체 쪽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게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재입니다. 시클리컬 성격의 업종들이 이익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는 게 좀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뭐 이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단 4분기 봅시다. 뭐 염라차 영원이 워낙 오랫동안 데이터 봤으니까 알겠지만 난 이 4분기 숫자 보고 네, 4분기 숫자 보면 얼마나 있는데 54조야? 네. 54.7조면은 1, 2, 3, 4분기 중에서 4분기가 두 번째로 높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못 믿겠어요. 작년 4분기는 왜 이렇게 괜찮았죠? 원래 4분기에 비용 털면서 3분기 대비 4분기는 영업이익이 QOQ로 한 평균 30% 정도 밀립니다. 60조에서 30% 밀리면은 한 42조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추정치 55조죠? 그러면은 저는 안 믿죠? 지금보다 이제 내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내년 순이익으로 다음 페이지 이제 네. 페이지 보면 내년 순이익으로 이제 역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물론 올해는 이제 네, 그 네이버 이슈가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1분기에 갑자기 튀는 게 그거 이슈죠. 근데 그거만큼 이상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생각보다 우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이제 조정들을 이제 내년 걸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진행되면 저는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좋게 보려고 하는데 4분기쯤 가면 이제 확실히 할 것 같아서 아직도 좀 미진해요. 지금 네. 펀더멘탈하게 받쳐주면 제가 여기서 펀더멘탈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밸류에이션이 싸면 문제가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싸면. 그렇죠. 근데 이제 EPS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는 그게 되게 밸류에이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고민이죠. 펀더멘탈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17페이지 하나만 더 볼까요? 1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게 EPS인데 파란색 선이 선진국, 하늘색이 그러니까. 이머징, 검은색이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EPS 12개월 포워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는 좋죠. 근데 내년 추정치를 그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PS 추정치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예요. 네. 미국은 EPS가 올라가니까 주가 괜찮죠. 실적 시세에 치고 나가는 네. 거고요. 우리는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12개월 포드인데 내년 거 발라내가지고 내년 네네네. 거만
빼서 보면 주가가 선행적으로 보는 거라면 정말 저 이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해 못하시면 시장을 사실 뭐 아주 쉽게 뭐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말들 쉽게 하는데 기대 이익의 함수다 기대 이익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리고 업종별로 근데 문제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 편차가 심하다는 거. 아, 맞아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내년에 정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액티브 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건드린 장이 아니라는 게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가는 게 종목별로 굉장히 판이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뭐 플러스를 시작하든 뭐 하든 전체적으로 오더컷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액션 차이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어떤 식으로 실적 기대가 변할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을 하면 때릴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뭐 일리온 요즘 점점점 말이 좀 세게 나가는 이유가 종목 자꾸 안 해준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나 놀란 게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 종목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네네. 왜 방송을 안 하냐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니 그거 올리면 또 덥수덕수 주식도 돈 있으면 가만히도 못 참으니까 그냥 살 것 같은 거지 내 생각에는. 그냥 사면 또 물릴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냥.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다들 웃으시는데. 방금 안티 좀 늘어나셨어요. 사면 물릴 거 가실 때 방금 안티 좀 아니 늘어나셨어요. 지금 섣불리 사면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의견이 나가서 아무리 설명을 돌려 해도 너희 바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러면 이거 뭐 굳이 종목 방송 오늘도 종목 꽤 많이 우리 자료 나왔거든요. 그렇죠. 어닝시인데 계속 나와야죠. 하루에 한 7, 8개, 9개씩 나와요. 근데 그 안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좋은 타임 오면 할 거고 또 나도 이거라면 되겠지 바이콜에도 안 돼. 안 되는 장이라니까. 많이 빠졌다고 바이콜에도 안 되고. 또 치고 나가는 것들은 이미 전에 말했던 건데 어떤 분이 에코프레비안 자료 나오고 방송 안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이콜 한지 꽤 됐죠. 그리고 지금은 안 좋게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우리 섹터 담당자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렇다 해서 마냥 여기서 무조건 좋다 할 타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조절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 염노차 연구원이 자료 오늘 내용에도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종목 힌트도 많이 드렸거든 나는. 아니냐?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종목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죠. 안 할 뿐이지. 왜냐면 근데 어느 정도 저희 함께 고민해온 1위 오너분들은 캐치를 하실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내가 이제 매주 이 시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염동찬 연구원이 퀀트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고 또 하나는 굉장히 요새 기업도 많이 뒤져보다 보니까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어질 거거든요. 근데 염동찬 연구원 보기에도 잘 모르겠는 상황 아니야 지금이? 그쵸. 시장에 돈은 많고 인덱스는 안 오르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정말 막 대체 시장 막 이런 데로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한 돈이 있는데 이게 또 한국은 선호 안 해. 근데 국내도 이만한 유동성이 있는데 이거는 유통시장을 선호하네. 그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게 홍콩, 싱가포르 이쪽 VC들이 국내 스타트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새. 그건 또 스타트업 이런 쪽들만 돈이 몰리는데 그쪽에서 버블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워낙 좋은 사례가 작년 올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어제 이제 내가 그저께인가 카카오페이 녹음하면서 송동환 팀장한테 이제 계속 그날 방송 중에도 얘기했는데 별로 이렇게 막 달라붙을 것 같지가 않아 이제는. 왜냐하면 일단 원래 자기가 많이 받아야 공격적으로 하는데 이 균등 배분하니까 이게 좀 이것도 좀 기관들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주가 빠진다가 아니라요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는데 자꾸 할 거 만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할 게 없을 때는 안 하면 돼요. 다들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매일 뭘 하려고 하다 보니 거래도 없는데 왜 거래가 왜 없냐? 팔기에는 물려 있거나 팔 수도 없고
사기에는 또 뭔가 돈 마련하는 것도 없고 그냥 거래가 소강 상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당장 모멘텀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전히 지수 어디가 바닥입니까? 뭐 이런 거 강세론자냐 약세론자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고요. 하여튼 지금은 여전히 갖고 있는 현금을 잘 갖고서 공부하고 계실 타임, 공부라기보다는 기업 연구하고 계실 타임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기업 연구는 자료들 나가니까 각자 보시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또 발간 자료들이 쭉 나갈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아마 때 되면 저희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전략팀에서 다음 주에 자료 많이 나옵니다. 뭐 기업도 많이 준비돼 있는데 타이밍만 재고 있어. 오케이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함께 고민하시죠.